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또 짖으면 안 돼. 조금 불안한데요. 우리 집 강아지가 또 그 아주 큰 소리로 그냥 막 짖어댈까봐. 안녕하세요. 좀 됐죠? 제가 동영상 올린 지. 날씨가 한참 춥다가 조금 살짝 풀렸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돼서, 나이도 들고 하니까 긴 머리가 단정하게 안 되더라고요. 일단 머리 질 자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잘라버리고 꼬불꼬불꼬불 머리에 폭탄을 맞았습니다. 뭐 왜들 그렇게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 아줌마 뽀글이 파마를 했는지, 뭐 별로 그게 그렇게 스타일리시하고 이쁘지도 않은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뭐 저도 버틸 대로 한번 버텨보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글쎄 이렇게 많이 길지는 못하겠어요. 머리를 좀 뽀글이 파마를 안 하더라도 긴 머리는 이제 좀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서글픈 건지 뭐 나름대로 그때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 아들이 이제 뭐 친구들하고 강릉에 오늘 놀러 갔어요. 짧게 1박 2일로 가서 뭐 방을 잡고 한잔 하시면서 바다를 보시면서 뭐 좋을 때죠. 좋을 청춘. 그래서 오늘 설렁설렁 뭐 저녁도 바깥분이 오시면 오늘은 좀 해장국을 먹으러 갈까 뭐 이 생각도 하고 좀 속편하게 뭐 마땅히 뭐 음식을 할 게 다들 좀 입이 까다로운 편이라, 어제는 이제 저녁을 해서 먹었는데 뭐 또 똑같은 걸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는 대로.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빈둥거리면서 나름대로 커피도 늘 마시긴 했지만 좀 더 여유롭게 안 듣던 오디오 음악도 틀어놓고, 정말 간만에 안 치던 피아노 위에도 가서 좀 뚱땅거려 보기도 하고, 혼자 그렇게 혼자 놀이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아주 짧은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기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겨울 하면 왠지 떠오르는 작곡가가 있어요. 슈베르트. 그 유명한 연가곡 중에 그 겨울 나그네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주옥 같은 가곡들이 쭉 있죠. 근데 또 슈베르트의 유명한 교향곡 있죠.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번호는 몇 번이었지? 그게 7번인가 9번인가? 교향곡 여러 개를 작곡한 것 중에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불리우는 그 교향곡이 상당히 유명해요. 얼핏 들으면 약간 그 차이콥스키 발레곡, 이게 마치 백조의 호수의 백조의 호수의 백조가 나오는 동무하고 약간 비슷한 선율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겨울이 됐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좀 더 많이 떠오르는 작곡가가 슈베르트이고, 또 슈베르트의 떠오르는 또 교향곡이 미완성 교향곡이고, 그러다 보니 생각이 나는 뭔가 그 추억의 향기가 이렇게 낭만적이면서도 그런 우리나라 단편 중에 하나, 바로 아네모네의 마담? 아네모네의 마담일 거예요. 맞아요. 아네모네의 마담이라는 단편이에요. 이게 주요섭의 단편 중에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제일 유명한 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죠. 뭐 영화로도 많이 됐고, 또 이 아네모네의 마담은 제 기억에 제가 어릴 때 그 TV 문학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KBS에서.
그 흑백 TV로 나올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그 드라마가 나오곤 했어요. TV 문학과, 그러니까 소설, 우리나라 그 근대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뭐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근대 소설 작가들의 그런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드라마로 엮은 것들이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주요섭 건데 그 주인공이라기보다 그 주인공 일종의 뭐 주인공 비슷하겠죠. 여기 나오는 중요한 그 전문학생, 남자 전문학생이 그 역할도 아마 그 배우 이름이 성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즘도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말쑥하고 좀 깔끔하게 생긴 그런 분이에요. 무슨 요섭이었어요. 그 배우 이름도. 그분이 나와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주인공 그 마담 역할을 맡았던 여자분 얼굴이 가물가물하네요. 누구였던가. 제가 어렸을 때라서. 제가 아마 어리지만 여자였기 때문에 그 남자 배우한테 더 시선이 갔었나 봐요. 어쨌든 그때 그 드라마가 문득 떠오르네요. 어린 정서에서도 왠지 그냥 뭔지 모른 그런 설레임과 애틋함, 알 것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떠올라서, 그래서 오늘은 되게 짧은 건데 그 주요섭의 아네모네의 마담이라는 단편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작가를 짧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분이 이렇게 생기셨네요. 보이시나요? 굉장히 조금 은근 예민한 선생님 같은 느낌이에요. 예, 주요섭 선생님이 1902년에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나서 숭실중학교, 도쿄 아오야마 학원을 거쳐서 상하이 후장대학 중학부 후장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교육학까지 공부하고, 굉장히 공부를 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조금 나름대로 유복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보기로는 약간 아버님이 목사셨고, 꾸준히 이분이 계속 이 문학과 교육학을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에 계속 있으셨고, 이분이 이제 1920년 매일신보 신춘문예에 이미 떠난 어린 벗이 입선하면서 등단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작품으로는 추운 밤, 인력거꾼, 첫사랑, 개밥,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아네모네의 마담, 낭랑고분의 비밀 등의 작품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1931년 신동아 주간, 1934년 베이징 푸런대학 교수 등을 지냈고, 해방 후 월남에서 서울에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 코리아 타임스 주필, 1953년에서 65년까지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또 72년 11월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셨대요. 이분은 약간 낭만소설, 그 대표적으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아네모네의 마담,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셨는데, 실상은 이 작품보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좀 그 시대상에 있던 불우한 서민, 그런 계층의 것도 많이 어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인력거꾼은 운수 좋은 날 있죠? 소설? 운수 좋은 날과 같이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행되는 이야기가 뭐 해피엔딩이거나 아니면 비극이든, 그러니까 표현 양식은 다르지만, 이분이 연애 소설을 중심으로 꼭 쓰셨던 건 아닌데 대중화가 된 게 아마 이 연애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개성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그 오키라는 그 화자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어린아이 눈을 통해서 관찰되어지는 서술을 통해서 나왔던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저의 옛날 그 나름의 추억, TV 문학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오늘은 이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아네모네 마담이라는 단편을 읽겠습니다. 아네모네 마담. 티룸 아네모네의 마담으로 있는 영숙이가 귀고리를 두 귀에 끼고 카운터 뒤에 나타난 날, 아네모네 단골 손님들은 영숙이가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한들한들 춤을 추는 그 자줏빛 귀고리의 아름다움을 탄복하였다. 아니, 그보다도 그 귀고리가 가져온 영숙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황홀하였다. 아, 그것이 귀고리를 달고 나서니 아주 사람을 녹이네 그려 하고 한편 구석에서 차를 마시다 말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고, 마담이 아주 귀고리로 한층 더 뛰어, 응? 귀부인이 되었는 걸 하고 크게 웃는 사람도 있고, 양주 두어 잔에 얼굴이 붉어진 신사 한 분은 돈을 치르러 와가지고 아, 그 귀고리 참 곱다 하면서 귀고리를 만지는 체하며 영숙의 매끈한 뺨을 슬쩍 만지는 것이었다. 오늘 영숙이 가슴은 사탕 도적질에 먹다가 들킨 어린아이 가슴처럼 죄이고 불안스러웠다. 그는 몇 번이나 변소로 들어가서 콤팩트를 꺼내 그 동그란 면경에 비추이는 얼굴, 아니 귀고리를 보고 또 보았다. 카운터 뒤에 나서서도 크게나 작게나 손님들이 귀고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는 그 한들한들 하는 귀고리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리고 거리로 통한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그의 얼굴은 금시로 홍당무같이 빨개지고 두 손끝이 바르르 떨리는 것이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기다리는 것이었다. 마치 자기 일생에 가장 큰 운명을 지배할 한 사건이 그 문을 열고 들어설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바심이 되는 것이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무슨 무서운 것을 얘기하는 사람처럼 힐끗 그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바로 바라다 보지 못하고 힐끗 도적질해 보는 것이었다. 문이 방시시 열렸다. 영숙이는 힐끗 문 쪽을 넘겨보았다. 시꺼먼 사각모가 보였다. 사각모 아래에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문을 조심스레 미는 손이 보였다. 전문학교 학생의 제복이 보였다. 그 순간 영숙이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는 도망을 가듯이 고개를 숙여 카운터 뒤에 뚫린 판장문 밖으로 나갔다. 귀고리가 판장문에 부딪히어 옥을 굴린 듯한 쨍그렁 소리가 났다. 물론 그 소리는 영숙이 혼자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영숙이는 차 끓이는 화덕 앞을 지나 변소로 또 들어갔다. 변소문을 안으로 잠그고 그는 잠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오독하니 서 있었다. 어떡할까 하고 그는 스스로 물었다. 그는 콤팩트를 꺼내 그 조그만 면경에 비추인 콧잔등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무의식하게 분가루를 콧잔등에 두세 번 찰싹찰싹 두드렸다. 그리고 그가 콤팩트 면경을 꺼낸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려 동그란 면경 앞에 나타나는 귀고리를 보았다. 귀고리가 한들한들 떨렸다. 그만 빼고 말까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 순간 그는 결심한 듯이 콤팩트를 핸드백 속에 획 집어넣고 살그머니 카운터 뒤로 기어 나왔다. 그는 고요히 차점 안을 휘둘러 보았다. 역시 저편 그 구석자리에 그 학생은 와 앉아 있는 것이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그 학생은 지금 영숙이를 정면으로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언제나 무엇을 열망하는 듯한 열정에 타고 넘치는 듯한 그 눈 모습으로 영숙이는 얼굴이 화끈 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러자 귀 밑에 달린 귀고리가 찰락찰락 뺨을 스치는 것도 인식하였다. 귀고리가 차기도 차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축음기 소리판에서는 뚜뚜루두루 뚜뚜루두루 하고 박자된 재즈가 숨이 찰듯이 쏟아져 나왔다. 영숙이는 빨개진 자기 얼굴을 어둠 속에 감추고 서서 소리판을 한 장씩 한 장씩 골라내고 있었다. 여러 장을 젖히고 나서 영숙이는 소리판 한 장을 들고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이 소리판 한 장, 영숙이에게 이상스러운 인연을 가져다 준 소리판 한 장이었다. 그것은 아마 약 한 달 전 일이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보이가 한 벌 접은 하얀 종이를 영숙이에게 전해주던 것이. 그리고 보이는 고개로 저편 한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어떤 제복 입은 학생을 가리키었다. 그 학생을 바라다본 영숙이의 첫인상이 몹시도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 창백한 얼굴에서 발사되는 두 개의 시선, 그것이 영숙이를 이상스런 감정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 두 눈은 뚫어질 듯이 영숙이 저를 주시하는 것이었다. 그 눈 모습은 마치 몹시 사랑하는 애인을 건너다보는 순결하고도 열정에 찬 그러한 눈이었다. 영숙이는 얼른 그 시선을 피하면서 종이를 펴들었다. 영숙이 가슴 속에서는 무엇이 털썩 소리를 내고 떨어지는 듯 싶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한 장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이것이었다. 영숙이는 다시 그 학생을 건너다 보았다. 역시 열정에 찬 두 눈이 그를 집어삼킬 듯이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영숙이는 그 소리판을 찾아서 축음기 위에 걸어 놓았다. 심포니의 조화된 멜로디가 담배 연기로 자욱한 방 안 구석구석에 울릴 때 그 학생은 잠시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은 얼굴이 창백한 탓이었던지 어찌 몹시 구슬픈 고적한 미소였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 학생은 눈을 스르르 감았다. 영숙이에게 그 학생의 얼굴은 어디서 한두 번 보았던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디서 보기는 분명 보았는데 언제 어디서인지를 꼭 집어낼 수 없는 그런 어슴푸레한 기억이었다. 아마도 그 학생이 이 찻집에를 덜어왔을 테니까 아마 이전에 무심히 몇 번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학생의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고 그 두 눈이 그렇게 열정과 애수에 차 있는 것은 이날 밤 비로소 처음 보는 듯 싶었다. 영숙이는 가끔 겨눈으로 이 학생을 바라다 보았으나 그의 마음은 심포니의 음료를 타고 허공으로 떠돌아다니면지 그는 눈을 감은 채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소리판 한 면이 다 끝나고 스르르 턱 하고 멈추자 그 학생은 눈은 번쩍 떴다.
영숙이는 얼른 외면을 하고 축음기 바늘을 바꾸어 끼웠다. 그날 저녁 이후에 서너 번이나 영숙이는 보이를 통하여 그 창백한 얼굴의 소유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오직 이런 간단한 문구뿐이었다. 그 학생은 매일 왔다. 매일 저녁 9시쯤 되면 와서는 그 구석에 마치 자기가 정해놓은 자리라는 듯이 꼭 한자리에 가 앉아서 홍차 한 잔 마시고 2시간가량 앉았다가 가는 것이었다. 그는 와 앉아서는 정해놓고 영숙이를 바라다보는 것이었다. 세상에 다른 아무런 존재도 없이 오직 영숙이만이 있다는 듯이 그 두 눈은 영숙이를 바라다보는 것이었다. 애정과 욕망과 정열에 가득 찬 눈이었다. 그런데 영숙이는 첫날부터 이 시선이 반가운 것을 감각한 것이었다. 어떤 때는 너무도 시선이 변치 않고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어째 남의 주의를 사게 되지 않을까 하여 염려되는 때도 있었으나 그가 용기를 내어 그 학생 쪽으로 시선을 돌릴 때 잠시라도 그 학생의 시선이 딴 데로 옮겨진 것을 발견할 때는 어째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어떤 날 밤에는 한 번 그 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영숙이는 자진하여 미완성 교향곡을 축음기에 걸어놓았다. 역시 그 구석에 혼자 앉았던 그 학생은 이 낯익은 음악이 들려오자 잠시 빙그레 웃었다. 역시 그 어딘가 구슬픈 빛이 감춰져 있는 그런 웃음이었다. 영숙이는 얼굴뿐 아니라 제 전신이 빨갛게 물드는 것 같은 느낌을 얻었다. 훅 실없는 사내들이 가끔 농담을 걸기도 하고 돈 치른 체하고 슬쩍 손목을 잡아보기도 할 때에도 얼굴을 붉히지 않으리만치 벌써 마담 생활에 익숙해진 영숙이었다. 그러나 이 말없는 시선 앞에서는 어쩐 일인지 전신이 수줍음으로 휩싸이는 것 같은 느낌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끔 이 학생은 다른 학생 하나와 둘이서 올 때도 있었다. 둘이 와서도 그들은 남들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도 않고 둘이 다 벙어리 모양으로 우두머니 앉아서 한 학생은 담배를 피우며 천장이나 바라다보고 있고 이 학생은 역시 영숙이를 바라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미완성 교향곡이 나오면 그는 역시 잠시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이 빙그레 웃는 모양을 보면 영숙이는 몹시 기쁘기도 하고 몹시 슬프기도 한 야릇한 경험을 맛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빙그레 웃는 구슬픈 미소를 보기 위하여 어떤 날 밤에는 영숙이는 미완성 교향곡을 3번, 4번씩 걸어놓기도 하였다. 그 학생은 그렇게도 영숙이를 열정에 찬 눈으로 바라다보면서도 한 번도 다른 학생들처럼 영숙이와 수작을 건네보는 일이 없었다. 아니, 카운터로 가까이 오는 일도 일절 없었다. 차값도 반드시 보이에게 물고 가고 한 번도 친히 카운터에 와서 내는 법이 없었다. 영숙이는 그 학생의 이름도 기실 모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오직 한 번만이라도 그 학생과 평범한 이야기나마 주고받아 보았으면 하는 욕망이 걷잡을 새 없이 끓어오르는 때가 가끔 있었다. 왜 사내가 저렇게 용기가 없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만 자꾸 써보내지 말고 매일 오후 2시에 아무 데서나 좀 만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좀 못 써보낸다 하고 혼자 야속스럽게 생각한 적도 가끔 있었다. 사실 영숙이는 여러 사나이에게서 좀 만나자는 둥, 사랑의 여신이라는 둥, 나의 천사라는 둥 하는 문구를 늘어놓는 편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 사나이들과 조용히 만나본 적은 없었었다. 그러나 만일 이 이름도 모르는 학생이 그런 편지를 한 번만 보낸다면 그는 곧 춤이라도 출 듯 싶었다.
요새 와서는 그 학생은 미완성 교향곡을 듣고 있는 동안 상 위에 두 팔을 올려놓고서 그 속에 머리를 파묻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것을 가끔 본 일이 있었다. 어쩐 일인지 영숙이에게는 이 학생이 그처럼 엎드려 소리 없이 우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었다. 소위 제육감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무슨 몹쓸 고민과 슬픔을 품은 것만 같아 보였다. 그리고 그 고민의 원인이 영숙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나 아닌가 하여 퍽 송구스럽고 번민되었다. 왜 나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질 않노? 하고 영숙이는 가끔 초조하고 원망스러운 눈으로 학생을 바라다보는 것이었다. 영숙이는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연히 몸맵시에 대하여 더 한층 주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이 학생과 잠시라도 이야기를 해볼 도리가 없을까 하고 궁리궁리 하던 끝에 마침내 이 귀고리를 사게 된 것이었다. 귀고리를 끼고 나서면 조선 여자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라 필연코 그 학생도 귀고리가 곱다든가 얼굴과 어울린다든가 하는 핑계로 무슨 말이고 건네어보게 될 것을 바랐던 것이다. 영숙이는 골라든 미완성 교향곡 소리판을 들고 방금 뱅글뱅글 도는 재즈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 학생은 웬일인지 오늘 밤은 벌써부터 상 위에 올려놓은 두 팔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것이었다. 함께 온 다른 학생은 담배를 피워 물고 앞에 엎드린 친구를 무슨 불쌍한 동물이나 바라보듯이 딱한 표정으로 바라다보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이 용기가 없으면 저 학생을 통해서라도 내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될 것을 하고 영숙이는 그 학생의 행동이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그때 온 방 안 공기를 쩌렁쩌렁 울리던 재즈 소리가 뚝 그치고 스르르 스르르 턱하니 죽음기가 멎었다. 영숙이는 바늘을 갈아 끼우고 재즈판을 드러내놓고 미완성 교향곡을 걸었다. 그 학생이 자기를 바라다보며 빙그레 웃을 그 창백한 얼굴을 연상하면서 영숙이는 판을 돌리고 그 위에 바늘을 얹어놓았다. 곱고 조화된 음률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영숙이는 고개를 돌려 그 학생을 바라다보았다. 귀고리가 찰싹찰싹 그의 뺨을 스치었다. 귀고리가 매끄럽기도 매끄럽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웬일일까? 그 학생은 빙그레 웃어 보이기는커녕 두 팔새에 파묻은 얼굴을 들지도 않는 것이었다. 영숙이는 이해할 수 없어서 멀거니 그쪽을 바라다보았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 심포니의 음률은 방 안 구석구석을 신비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유아하고 신비스러웠다. 그러자 그것은 마치 일종의 벼락처럼밖에 더 생각되지 않았다. 영숙이는 그때 그 순간에 돌발한 괴이한 사건을 순서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었다. 그때 그래 무슨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 생겼어? 하고 누가 물으면 영숙이는 도무지 그 갈피를 찾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도무지 얘기하지 못했던 돌발 사건이 생기는 때 사람의 신경은 놀라고 마비되어 그 사건 진행의 모양을 순서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었다. 하여튼 영숙이가 본 바는 창백한 얼굴이었다. 상위에서 번개처럼 휙 올라오는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는 무슨 고함 소리를 들은 것처럼 기억되었다. 마치 고막을 찢을 듯이 강렬한 무슨 외침이었다. 그 고함 소리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는 조금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소리가 그 학생의 입에서 뛰쳐나왔다는 것만은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영숙이는 카운터 앞에 선 그 학생을 보았다.
성낸 호랑이처럼 씩씩거리는 그 숨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러자 무엇이 와지끈하고 깨졌다. 음악 소리는 뚝 그치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영숙이는 귀고리가 찰싹찰싹 뺨에 와서 스치는 것도 감각하지 못하리만치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그 뒤에는 한참 동안 혼란이 있었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창백한 얼굴의 소유자와 함께 왔던 학생이 무엇이라고 온 방안을 향하여 몇 마디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는 영숙이 보고도 무엇이라고 한두 마디 했지만은 영숙이는 그 말을 깨달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영숙이는 학생에게 끌려 문 밖으로 나가는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한참 동안 와글와글 온 방안이 끓었다. 영숙이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교회 위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다. 축음기에서 다시 음악 소리가 울려 나올 때 비로소 영숙이는 정신을 수습하였다. 카운터 위에서 보이가 주워 올려놓은 깨진 소리판이 여러 조각 놓여 있었다. 깨진 소리판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었다. 한두어 시간쯤 뒤에 아까 창백한 얼굴의 소유자와 함께 와 앉았던 학생이 혼자서 다시 왔다. 그는 방안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카운터로 가까이 와서 카운터 위에 한 팔을 기대고 섰다. 그는 우선 아까 수선통에 물지 않고 갔던 찻값을 물고 그러고는 소리판 값으로 3원을 더 내놓았다. 참으로 미안합니다. 하고 그는 거의 귓속으로 영숙이에게 사과를 표하였다. 아까 그 소란이 있을 때 앉았던 손님은 다 가고 새로 손님들이 들어온 거로 손님들은 아까 소란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려 모여들지 않았다. 오직 보이만이 곁에 와 서서 귀를 기울였다. 이 학생은 설명을 계속하였다. 이야기를 대강이라도 들으시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그 학생은 내 가까운 친구입니다. 아주 착실하고 똑똑한 수재지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그는 어떤 남편이 있는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학교 교수 되는 이의 아내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나도 잘 모릅니다. 또 지금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하여튼 두 사람의 사랑은 순결하고도 또 열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있어서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비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 사회에서는 매음 같은 더러운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집안 사정상 별로 달갑지 않은 혼인을 한 젊은 여인이 행이랄까 불행이랄까 남편 외에 딴 사람에게서 그 고귀한 한 사람이 한 번만 가져볼 수 있는 첫사랑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할 때 우리 사회는 그것을 조금도 용서치를 않으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열정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고 또 이해해 보려고 하지도 않은 사회니까요. 더러운 기생 오입은 묵인하면서도 순결하고 고귀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한 번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다못 한 가지 이유 하에 기생 오입보다도 더 나쁜 일처럼 탐해하고 비방하는 그런 우스운 사회니까요. 이거 설교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두 분의 사랑은 퍽이나 불행했습니다. 더구나 약 한 달 전에 그 부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떳떳한 사이 같으면야 아침부터라도 병원에 가서 살 수도 있으련만 두 사람의 관계가 그쯤 되고 보니 어디 내놓고 문병인들 갈 수가 있나요? 만일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이 연애 관계를 알게만 된다면 이 사회는 통 떠들어가지고
그 부인을 무슨 파렴치한이나 환양년처럼 탐해할 것은 뻔한 일이니 어디까지든지 두 분의 사랑은 비밀 속에 감추어두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죠. 문병도 한 번 못 가고 이 친구는 하루 종일 거리로 싸돌아다니는 것이었죠. 아침마다 한 번씩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서 병의 차도나 물어보고, 그러고는 타는 가슴을 움켜쥐고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된들 잠 한숨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의 마음을 좀 붙잡아 보려고 이리저리 많이 끌고 다녔죠. 그러다가 그 친구는 마침내 이 아네몬의 애착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첫째, 그는 여기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기뻐한 것이죠.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두 분 연인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실은 레코드인 모양입니다. 하루 종일 가슴속이 바작바작 타다가도 여기 와서 그 교향악 한 곡조를 듣고 앉아있으면 옛날 아름다운 기억들이 마음속에 끓어오르고 마치 그 부인과 함께 어떤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잠시나마 그런 아름다운 환상에 취할 수 있고 어쩐지 병도 그리 중하지 않고 곧 나아질 것처럼, 마치도 그 음악의 선율이 그 부인을 어루만져 병을 쾌차시킬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잠겨진다. 또 그뿐 아니라 저 그림 하면서 그 학생은 영숙이 등 뒤에 있는 벽을 가리켰다. 저 그림은 그 유명한 모나리자가 아닙니까? 영숙이는 힐끗 뒤를 돌아다 보았다. 거기에는 커다란 모나리자 그림이 걸려있는 것이었다. 영숙이가 카운터에 서 있으면 바로 머리 뒤로 그 그림이 보일 것이었다. 영숙이는 몸을 떨었다. 귀 밑을 살짝 스치는 귀고리가 따갑기도 하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 학생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친구는 저 모나리자를 바라다 보기 위하여 아마 거기 매일 밤 왔지요. 교향악은 다른 찻집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은 저 모나리자를 걸어놓은 집은 이 서울 장안에 여기 한 곳밖에 없으니까요. 모나리자. 그 친구는 자기 애인을 모나리자라고 불렀답니다. 애인의 얼굴이 저 그림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로 얼굴 모습은 완전히 다르면서도 그 부인이 빙그레 웃을 때에는 꼭 저 모나리자를 연상시킨답디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애인의 사진 대신으로 모나리자를 집 벽에도 걸어놓았죠. 그러나 방 안에 앉아서 그 모나리자를 바라다 보면 가슴이 터져오는 거로 밤마다 이곳에 와서 저 그림도 바라다 보고 또 그 미완성 교향곡도 듣고 이렇게 그의 혼란한 마음을 위안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녁에 그 저녁 때 입원했던 그 부인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같이 된 친구를 겨우 이리로 끌고 왔었는데 그만 그 미완성 교향곡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나 보아요. 사정이 그만하니 아까 그 행동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주인 들어오시거든 말씀이나 잘 들려주십시오. 난 또 어서 가보아야겠습니다. 찻집 아내문에서는 언제나 그런 것처럼 재즈 소리가 흘러나왔다. 방 안 공기도 어느새 담배 연기로 안개 낀 것처럼 자욱해져 있었다. 근데 이 마담이 웬 변덕이 그리 많어? 어제 귀고를 새로 낀 것이 아주 썩어 어울린다고 야단들이게 한번 보려고 일부러 왔는데 그 귀걸이 어째서 그래? 하고 어떤 사나이가 주절거렸다.
영숙이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빙그레 웃어 보일 따름이었다. 그 웃음은 어딘가 구슬프고 고적한 기분을 띤 웃음이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내문의 마담. 짧은데 그 안에 굉장히 뭔가 막 감정이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는 그게 있잖아요. 그 묘미가. 우리 왜 좀 이런 가끔 뭔가 시선을 느낄 때 그 시선이 진짜일 수도 있는데 진짜 뭔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주는 시선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게 아닐 때도 있는데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말 그게 진짜라고 믿을 때는 또 그 대상이 나름 어필이 되는 대상이라면 얼마나 설레겠어요. 항상 기다리고 수많은 상상을 막 하면서 막 이야기를 쓰게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반전이잖아요. 다른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 아내문의 마담을 통해서 그 아내문의 마담의 그 어떤 그런 연애 감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을 따라가는 그 심리 묘사를 따라가는 그 관찰자 눈에서 그런 재미도 있지만 여기에 표현된 부분에 이 시기만 해도 요즘이야말로 정말 은근 불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시기에는 굉장히 그런 거에 질타를 받을 만한 시기였잖아요. 근데 또 사랑하지 않지만 어떤 예전에는 그 중매 자유연애보다는 중매가 많았으니까 그냥 어떤 집안의 약속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사랑하지 않지만 결혼을 했던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다른 연애 감정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스럽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또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그 남성들이 그 어떤 호기롭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어떤 그런 데 가서 이제 소위 뭐 오이비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술김에 막 혹은 또 그냥 자유롭게 그냥 연애 비슷한 걸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회생활이 돼버리고 뭐 여자의 입장에서 정말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는 환경 속에서 진짜 자기의 의지를 가진 자유의지적인 연애 감정을 느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연애의 감정을 갖든 아니면 연애를 하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굉장한 주홍글씨가 입혀지잖아요. 그리고 질타를 받고 거의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니까 참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회 비판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인기를 끌었던 것은 사랑과 손님과 어머니와 함께 인기를 끌었던 것은 그 둘러싸고 있는 사회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뭔가를 금지되어 있는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더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드라마틱하고 그런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을 주는 거죠. 또 어쨌든 제 어릴 적만 해도 이게 뭐 제가 뭐 그 나이에 뭔가를 이렇게 연애 감정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럼에도 이 TV 문학관을 보면서 그 마담이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돌아가신 것 같은데 사극에도 이제 좀 토지 옛날에 저 거의 이제 흑백 TV 했을 때 토지 드라마에서 거기에도 이제 조연 역할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 감초 조연 역할을 하셨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분의 어떤 표정, 느낌, 그 설레임, 그리고 또 그 남자 배우를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마담 쪽을 바라보는 시선,
아직도 좀 생생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참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었나 봐요. 저도 참 재밌는 아이였습니다. 어쨌든 그때 기억도 떠오르고 겨울에 잘 어울리는 겨울이 주는 어떤 옛날 다방 있잖아요. 그 옛날 다방이 주는 것은 뭔가 그 막 추움 속에서 눈 오는 어떤 저녁 나절에 들어와서 어떤 그런 로맨틱한 클래식 음악 혹은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다방, 거기서의 어떤 그 알 수 없는 수작들, 그리고 그 야릇하고 그때만의 그 정취가 있잖아요. 제가 세대가 제가 70년도 태생이다 보니까 어떤 그 과도기적인 옛날의 느낌과 지금 현재의 느낌을 굉장히 아울러지면서 다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거든요. 그 옛날의 그 다방이라는 곳에 그 느낌이 참 재밌거든요. 예스런 그 다방의 그 소파 의자도 그렇고, 그때는 뭐 담배 다 폈잖아요. 재떨이, 그리고 성냥도 그 이렇게 육각형 성냥 그 통이 있고, 그리고 커피도 이제 모닝 커피 하면 계란 하나 저희 외할아버지가 잘 드셨던 모닝 커피인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다방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커피 향은 요즘에 그런 거하고 다르게 그 특유의 다방 커피, 그 믹스 커피가 아니에요. 그 블랙 커피인데 그 거기서만의 이렇게 내리는 이제 그 포트 있잖아요. 그 포트가 후루룩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커피가 내려지는데, 그때 원두가 이렇게 지금처럼 다양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이를 통해서 오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느 다방이나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그 다방 커피의 향이 있어요. 아직도 좀 기억이 나요. 저 어릴 적에 그때는 왜 좀 조금 약간 그렇긴 하지만 다방 내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보따리에 싸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온병에 빨간 뚜껑이 있던 그 미색의 그 일본 미제가 아니죠. 일제 코끼리 보온병에 그 커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따라주면, 이렇게 가게 같은 데서 가게 와서 따라주면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어르신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그랬던 것도 옆에서 봤던 기억도 나고, 하여튼 그 옛날만의 지금들은 모르는 그떤 감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겨울이 되면 약간 그때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눈은 안 오지만 눈이 오면 더 그런 감성과 재미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그냥 그렇게 가볍게 그냥 재미삼아 어떤 그때의 감성과 상황과 여러 가지 느껴볼 수 있는 아주 짧은 단편, 주요섭의 아네모네의 마담 네, 낭독했습니다. 이제 저녁 7시 반. 제가 당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초콜릿 하나를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 뭐 먹을까 좀 궁리를 해봐야겠네요. 오늘 뭐 심야 영화를 보러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뭐 딱히 영화 이렇게 보고 싶다는 게 이렇게 올라온 게 별로 없네요. 바빌론 정도? 그걸 좀 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행히 우리 집 강아지가 오늘은 조용히 있어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금요일 이제 불금이 되겠네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하니까 더 좀 자유롭게 금요일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동생하고 연출을 하거든요. 연출을 하고 학교에 나가는 강사 이제 교수인데, 그 친구의 이제 제자들이 극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공연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같이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처럼 만에 또 대학로로 갈 것 같네요. 내일 한림다방에 한번 가볼까? 옛날 다방 느낌 나게 한번, 거기도 한번 의향을 물어보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따뜻한 저녁 되시고요. 즐거운 금요일에 추억을 갖게 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만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고프다.